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날 수업이기 때문에 진도 나가지 않고요. 어떤 수업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진도와 관계없이 어떤 수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필수 공식 20선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수 공식 20선. 자료 받으셨죠? 네. 필수 공식 20선인데, 요거로 보셔도 되고요. 요 자료로 보셔도 되고, 혹시 저기 입문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잠깐 줘보실래요? 입문서 잠깐. 네. 저게 이제 입문서인데, 입문서 제일 앞에 보시면, 요게 첫 장 딱 넘기시면 그 부동산학 개론 필수 공식 20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냐면 여기 지금 받으신 프린트 있죠, 그죠? 예, 프린트에다가는 막 써도 돼. 막 쓰셔도 되고 여기 지금 컬러로 되어 있는 필수 공식 20선은 좀 이쁘게 잘라가지고요. 주로 공부하시는 메인 책상에다가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필수 공식 20선만 잘 소화하시고 수업만 그냥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 1차 과목의 부동산이라는 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는 계산 문제가 적게는 8개, 많게는 10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점수로 치면 그러면 한 20점 정도. 20점 정도. 그 다음에 많게는 25점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럼 결국 계산 문제를 다 포기하고 이제 맞출 수 있는 점수가 80점에서 75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계산 문제를 다 틀리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래서 혹시 계산 문제 포기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계산과 친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합격 점수를 맞기는 고득점은 차치하고라도 부동산학 개론에서 합격 점수를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동산학 개론에서 우리 초반부터 점수 확보를 조금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공식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필수 공식 20선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요게 동영상으로 남게 되겠죠, 그죠? 동영상으로 딱 남고 나면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게 그냥 쭉 한번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촬영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11월 달 수업을 쭉 한번 다 듣고 나서 또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요 첫 강의를 갖다가 3시간, 4시간짜리를.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에 또 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초반부터 점수를 조금 내자라는 측면입니다. 시험이 10월 달, 그러니까 내년 10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1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시험 1년 정도 남으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푸근한 마음으로 너무 루즈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동차로 공부를 시작하실 거고요.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불이 떨어지고 나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막 이러다가는 1차도 안 되겠어 하고 2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제 느낌에는 한 4월 달 정도에 부동산학 개론이랑 늦어도 5월까지 민법 요 두 과목은 50점을 목표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반드시 동차에 합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강의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왜 동차 합격을 못할까? 후반부가 되면 왜 2차를 포기해버릴까?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1차조차도 왜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었는데 제 느낌에는 시험이 1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루즈하게 타이트하지 않게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4월달, 5월달까지 민법 개론 50점 만들기를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재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를 좀 하셨는데 좀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예. 이런 분들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민법 개론에다가 공법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민계공이라 그래요, 민계공.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1차라도 50점을 확보를 좀 목표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에 또 여기서 만나면 안 되잖아, 우리. 내년에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런 분들은 조금 더 2차 과목에 이제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과목이 공법이니까 공법까지도 5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1년 남은 게 아니죠.
시험이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지. 5,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달라.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계산 문제는 언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크냐면요. 효율적인 측면만 딱 떼놓고 공부를 생각을 하시면 5월, 6월 이후에 계산 문제 공식까지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성은 큽니다. 실제로 그때 계산 문제 특강도 진행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때 5월달, 6월달에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시도하면 벌써 우리 수험생들은 마음의 문을 닫은 게임이 끝난 상황 이후더라고.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자, 지금부터 계산 문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쌤 저는 벌써 계산 문제 포기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계산 문제 그래도 한 4, 5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공식만 알아도 4, 5개는 맞출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해도 벌써 그때는 마음의 문을 닫은 이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좀 바꿔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꿔서 초반부터 점수가 조금 나오게 초반부터 점수가 나오면 이제 후반부에는 좀 2차에 집중할 수 있게끔 1차 점수가 조금 미리 나오게 해드릴 작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는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째 시간에 바로 이제 필수 공식 20선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으니까 요거는 고2 입문서에 있는 요 자료는 고2 잘라서 어떻게 주로 공부하는 책상에다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요 자료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혹시 입문서가 없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요 필수 공식 20선에서 요 자료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쓰고 싶은 것들은 여기다 다 쓰고 프린트에다 다 쓰고 그다음에 요 우리 입문서 앞 제일 앞에 있는 칼라로 된 필수 공식 20선은 주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붙여두시고 자꾸 반복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공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공식을 외우기보다는요, 요 필수 공식 20선을 갖다가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오게 한번 찍어주세요. 찍어주셨다가, 특히 이게 노량진, 이렇게 종로 이렇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실 때는요,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필수 공식 20선 이거 찍은 거 갖다가 자꾸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해서 외워주시면 나중에는 그 머리보다 손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리에서 이 문제가 뭐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어차피 목표 점수는 그 10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10개가 아니에요. 목표로 하는 점수는 한 5개에서 6개, 많아도 6개. 그러면 3, 4개는 버리는데 그 왜 버리냐면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A라고 배웠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A로 안 나오고 A-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를 캐치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산 문제 올해도 이제 9개가 나왔었는데 다 맞춘 사람도 있어요. 올해 계산 문제를. 그리고 뭐 실수로 1개 틀려서 한 8개까지 맞추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공식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계산 문제를 공식을 암기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우리 미연에 한번 방지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100%다 이해하자는 취지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계속 이 강의를 보시면서 듣고 보니까 요 강의가 요렇게 되는 거구나. 듣고 보니까 요 내용이 요렇게 전개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어려워도 참고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아니 쉬운 거 할까 아니면 좀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할까요? 후자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30일에 그 공인중개사 이제 부동산학 결혼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예측하는 시간을 갖고요. 수업을 첫 진도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0회 시험. 요거는 이제 올해 있었던 시험이에요. 올해 있었던 시험.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은 31회 시험. 그럼 뭐도 조금 봐야 되냐면 기출문제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29회 좀 봐야 됩니다. 29회. 그리고 28회까지도 좀 봐야 됩니다. 28회. 자,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하고 1차에 2과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30회 시험은 개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론이 어렵습니다. 민법은 상당히 쉬웠어요. 그럼 30회 시험은 어떤 분들이 이제 1차에서 불합격을 많이 하셨냐면요. 1차만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민법이나 개론만 공부하셨지 공법, 세법이라든지 이런 2차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올해 그 공법이 5개 나왔거든요.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그 다음에 세법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그리고 배우지 않은 데서, 안 배운 데서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총 몇 개냐면 8개라고 얘기하거든요. 8개. 8개가 우리 교재 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요 5개랑 공법 5개랑 세법 1개가 그냥 앉아서 공법 수업만 제대로 들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공법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업만 제대로 들으셨던 분들, 세법 문제도 한 문제가 그냥 세법 수업만 제대로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주는 점수예요. 그냥 주는 점수인데 1차만 해서 아예 요것을 2차 과목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런 문제도 틀리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배운 거 2개는 틀린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9회 때는 어떠냐? 작년 시험이지. 작년 시험은 요거는 좀 개론이 좀 쉬웠어요. 민법이 조금 어려웠어요. 28회 시험 어땠느냐? 28회 시험은 올해 시험과 정말 흡사합니다. 28회 시험은 개론이 어렵고 민법이 쉬웠는데 개론이 어렵고 민법이 쉬웠는데 요때 공법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 올해처럼 5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공법 문제가 몇 개 나왔다? 5개. 사람들은 공법 공부를 1차만 하시는 분들 열심히 했겠다 안 했겠다? 했겠다. 근데 그 다음에는 공법 몇 개 나왔냐면 1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개? 5개. 공법. 여기 공법 몇 개? 1개. 또 공법 몇 개 나왔냐면 5개. 우리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을 대비할 때 공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치더라도 내년 시험은 공법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은 반대로 부동산학 개론이 다소 쉽고 민법이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패턴이나 방법에 변화를 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패턴이나 방법에 변화를 주시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1차 과목에 한 과목 쉽고 한 과목 어렵고 하는 패턴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뭐 시험 공부한 지가 수험 준비한 지가 뭐 1년, 2년 좀 길어도 3년,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역사들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나면 내년 시험은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점수를 조금 따서 민법의 점수를 조금 주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산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 특히 공식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은 다 챙겨서 초반부터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문 수업이라고 학원 등록을 해놓고 안 오신 분들이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입문할 수준이 아니야. 그분들 어떤 생각이냐면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야. 왜냐하면 작년에 개론 1개 차로 떨어진 거야. 아니면 개론은 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민법의 점수가 좀 모자랐다든지 민법은 점수가 나왔는데 학개론에서 점수가 조금 적게 나왔다든지 그래서 완전 입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문자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뢰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강의하지 않겠느냐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를 강의하지 않겠느냐 부동성과 영속성을 강의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깨고 중요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학원 안 나오신 분들 상당히 후회가 될 만큼 그거 실강으로 꼭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가 될 만큼 강의를 진행해 볼 작정입니다. 11월달은 이제 유튜브로도 이거 생중계되고 있어요. 지금 요거 강의하는 걸 유튜브로도 생중계되어 있고 그분들도 막 이렇게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여요? 반가워 이정호예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계산 문제 중에서 필수 공식 20선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작정이다.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8문제, 10문제 정도 나온다. 점수로 치면 20점에서 25점 정도 될 건데 내년 시험을 예측해 보건대 부동산학 개론은 올해보다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순수 개론에서 그러니까 2차 과목 말고 순수 개론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건데 그러면 계산 문제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 10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5개는 맞출 수 있게끔 초반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필수 공식 20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프린트로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입문서 제일 앞에 있는 필수 공식 20선 내용을 갖다가 붙여놓으시고 그걸 갖다가 사진으로도 찍어서 제가 좀 이따가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건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만나면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부채 감당률 공식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요 하면 화장실 갈 수 있는 거고 부채 감당률 공식 뭐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무슨 감당률이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막 제가 아니 어떻게 부채 감당률도 몰라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겠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 공부 못하는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간의 반강제성도 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언제까지 뭐 외워오세요? 언제까지 뭐 외워오세요?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공인중개사 시장에 가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인중개사 시장에 가외. 공인중개사 시장에 가외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외가 있어요. 가외가 뭐냐면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 근데 좀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공을 했어. 부동산 전공을 했다든지 법 전공을 했어. 그럼 다른 분들에 비해서 민법 점수나 개론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겠지. 그래서 개론은 그 학생한테 가서 묻고 민법은 이 학생한테 가서 묻고 학원에서 막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1, 2등 하고 뭐 그런 경우지. 그래서 그의 시험에 합격을 한 거야. 근데 물었던 그 학생은 그 시험에서 불합격을 한 거지. 근데 물었던 이 학생은 자격증이 간절한 학생이에요. 벌써 사무실도 얻어놨어. 증만 걸고 이제 영업만 하면 돼. 사무실도 얻어놓고. 상가도 뭐 분양도 받아놨어, 이제. 거기 가서 부동산 업만 하면 돼. 그런데 꼭 간절한데 뭐 돈도 좀 있어.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저기 막상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이 막상 이렇게 자격증 따고 나면 실무에서는 많이 찾지는 않아요, 사실은. 실무에서 막 이렇게 실장으로 많이 이렇게 뽑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물론 취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취업은 덜 된다고 봐야 돼. 그런 분들이 이제 취업하려고 했는데 시험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야, 너 내가 한 달에 얼마 줄 테니까 과외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과외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부동산학개론 이렇게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나보다 부동산학개론을 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 이 고민해야 되나 이거? 다시 할게요. 섭섭하네 이거. 나한테 그 정도 신뢰도 없어 지금. 다시 물겠습니다. 컷! NG. 여러분들, 그 학생이 부동산학개론을 잘하겠어요? 내가 잘하겠어요? 내가 잘하겠지. 근데 왜 그 학생한테, 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도 왜 그 학생한테 돈을 주고 과외를 따로 받을까? 과외라는 건요, 관리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관리받는 느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숙제를 주면서 뭐를 해오세요. 안 해오면 막 지랄하고. 그 숙제 해온 걸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 시장에서도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그러면 허투루 듣지 마시고 진짜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갑자기 잘라 누웠다가 맞지? 숙제 있지? 이거 외우라 그랬지? 하고 좀 간절하게 외우라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좀 기억하고 오라고 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외워오시고 기억해 보시고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점수가 탄탄한 점수들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1년 동안 뭐 저랑 같이 한번 그렇게 관리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수업에 응해주시면서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년 뒤에 이맘때는 모두 다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는 강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이거는 제가 입문과정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 어떤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날이니까 이런 얘기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중요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능동적인 수업이 돼야 된다. 능동적인 수업, 능동. 능동의 반대말은 수동인데요. 수동적인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수업이 돼야 된다. 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제가 13회 때 땄어요, 13회 때.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면 31회니까 17년 선배야,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17년 선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실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교실에 이 사람들 쫙 접포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교실에 시험 안 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이 교실에 시험 안 치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시험장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 자격증이 있는 저만 시험을 안 치고요. 모두 다 시험을 칠 건데 이 교실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막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 흥분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소닭 보듯 저거 왜 저래 저거? 저건 왜 저렇게 흥분했어?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 성인이잖아. 성인이고 저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를 하러 학원에 왔어요. 그럼 적어도 뭐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가족들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1년 뒤에 집에다가 자격증 하나 줘야 됩니다.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격증을 못 주면 이게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60점이 100점이에요, 100점.
59점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59점과 60점은 1점 차인데 자격증 시험이란 건 59점은 빵점이야. 그러니까 59점까지 온다고 고생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니까. 결과로 우리가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60점으로 합격해도 어쨌든 이 사람은 자격증이 나오는 합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객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이왕 공부하는 거 나는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합격을 원해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행동은 막상 합격자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으면 저렇게 공부하다가는 큰일 나는데 저렇게 공부하시면 합격하기 힘든데 라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잔소리를 하게 되면 잔소리 한다고 또 막 지랄하고 나한테 막 지랄해요. 잔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생각하셔서 좀 능동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수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이유가 요거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한번 대답도 한번 해보고 O인지 X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라고 하면 그것도 판단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좀 능동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 하는 나는 수업을 이렇게 약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조금 심한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대답하려고 해도 잘 안 해. 근데 내가 시험에 나온다 그래. 그럼 대답을 하고 싶어. 근데 벌써 자기 컨셉을 잡았어. 대답 안 하는 컨셉으로. 그래서 끔쩍끔쩍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답하는 거야, 그게. 끔쩍끔쩍. 그러지 말고 좀 이왕 하는 수업 같으면요. 좀 능동적으로 수업에 한번 참여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이제 학생 우리 딸이 중2인데요. 제가 딸내미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원비 아깝다. 좀 열심히 좀 해라. 그 얘기를 다들 하실 텐데. 근데 정작 본인은 학원에 와서 학원비 아까워요.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좀 능동적으로 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이 공부를 한번 즐기자. 이 얘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상한 특색이 하나 있어요. 다른 자격시험과의 특색. 다른 자격시험,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노량진이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학생들은 정말 꿈에 부풀어 있어요. 곧 공무원이 될 거야. 곧 경찰이 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합격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겁니다.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걸 갖다가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험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 물어봅니다.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한테 벌써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연찮게 그렇게 나왔대. 내 실력이 아니래. 점수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본인을 낮춥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지, 이게 유교 문화에서 유래된 건지 모르겠는데 체면 그리고 혹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저는 기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운.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요. 옆에 가면 보는 내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 잘 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시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힘들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하시는데 아니다. 보는 거랑 다르다. 실체는 없다. 그렇게. 이게 입으로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내 본인 합격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 합격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요. 이렇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되면 집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매일매일 학원에 가요. 월화수목금. 엄마 어디가? 학원 가. 아빠 어디야? 학원이야. 토요일 날도 학원에 가고. 일요일 날은 특강이래. 또 학원에 가 있고. 그러니까 매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심지어 일요일까지 학원에 갔던 사람인데 집에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벌써 집에서는 여러분들은 당신은 이미 공인중개사예요. 저러다가 수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합격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만 자신의 합격을 의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내내. 그런 마음으로 합격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본인 합격에 대한 의심을 갖다가 추워도 조금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의심을 하지 말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 하나 더. 요거. 저거. 저는 좀 이왕 하는 거. 제가 등 떠밀어서 여기 학원에 등록하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공부 한번 해보세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 온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도 성인이시고 본인이 선택해서 카드 결제해서 여기 지금 와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27일 날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11월 2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해요. 보통 시험을 치고 나면 한 달 하루 뒤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합격자 모임이란 거래요. 공인중개사 시험만 있는 특유한 문화에 사실은 합격자 모임. 합격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차피 부동산 하실 분들이니까 요즘은 거의 중개가 공동 중개거든요. 내가 물건 갖고 있어요. 여기 손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이 중개하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특이하게 합격자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혹시 합격자 모임 가보셨나요? 안 가봤겠지?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안 가봤으면. 저는 매년 합격자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요. 합격자 모임에 가면 합격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신기한 게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합격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합격자들이 쫙 앉아 있고 이제 나름대로 식순도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술 한잔 하는 시간이 오면 우리 교수님들이 테이블마다 돌면서 이제 술도 마셔. 그날 합격자 모임에서는 제가 우리 수험생들이 주는 술을 다 먹습니다. 술 잘 먹지는 못하는데 합격자 모임에서는 제가 우리 수험생들 주는 술을 제가 다 먹어요. 그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요. 이렇게 종류별로 뭐 컨디션, 여명808도 5,000원짜리 이거 있고 10,000원짜리가 여명천사라고 있어. 그게 효과가 좋아. 검은색, 검정색. 그러니까 만발의 준비를 해서 가서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사실은. 1년 공부를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면 즐기는 자리, 파티죠, 파티. 보상받는 자리죠. 그러니까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공통적이에요, 이거는요. 지난 1년간 교수님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즐겁게 공부했다고 얘기합니다. 재밌었대. 저기 사진 앞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 자필로 떴는데, 공자 논어편에 나오는 상당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이기고요. 노력하는 자도 즐기는 자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 천재고, 노력이고 나발이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공부를 하시는 거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 자격증 따서 실무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요, 우리 공부할 때 했던 이 고생들이요, 다 점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그때 그런 때도 있었지라고 점처럼 느껴져요. 공부를 하다가 좀 오래 하신 분들도, 3년, 4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정말 점처럼 짧은 순간 느껴진대요. 그때 그런 때도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게 앞으로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아니에요, 이제. 맨날 사람이 공부할 수 있나, 이제. 이번에 이거 따고 내년에는 주택관리사 할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 관찰해 본 결과, 여러분들 공부할 스타일 별로 아니야. 네, 이번 공인중개사 공부를 마지막으로 이제 평생 공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결국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왕 하시는 공부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정신무장을 계속 새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신무장을.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도 능동적으로 안 한다니까, 진짜. 진짜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이 공부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 말이 있죠. 상당히 유명한 말인데,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루하라. 해석해야 되는구나.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제 수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되면, 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그러면요, 그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로 뉴스가 뜨면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동네 중개업소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된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소장님,
하고 부동산 가서 묻는다니까. 근데 운 좋게 자격증을 땄는데 근데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힘들게 자격증을 따셨지만요. 우리 중개업으로 성공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새로운 지식을 특히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동산 관련 지식을 하나씩 쌓아간다. 그렇게 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1년을 갖다가 즐겨보시면요.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합격에 가깝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그 등산할 때 자꾸 정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정상 보고 또 이렇게 가다가 요밖에 못 왔네 하고 또 좀 보고 가다가 내려갈까 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발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발만 보고 꾸준히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정상에 도착해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그 길에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해봅시다. 된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없어서 그래. 수동적이야. 부정적이야. 안 즐겨.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방법적인 측면 하나만 제가 또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적인 측면. 제가 이건 상당히 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반복이란 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독이란 말을 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숙달이 됩니다. 숙달. 숙달. 그러면 반복, 다독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 정독입니다. 정독. 자세히 보는 거죠. 자세히 보는 거. 공인중개사 공부는요. 정독하지 마시고요. 반복에 다독을 합니다. 자, 다독은 횟수를 많게 하는 거예요. 횟수를 많게. 그러니까 우리 퀄리티라는 게 있고 퀀티티라는 게 있거든요. 퀄리티는 질이고요. 퀀티티는 양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는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해야 돼요. 양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적으로. 많이 보시는 겁니다. 많이 보시는 거예요.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쉽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쉽다? 어려워? 네. 자, 중개사 시험은요, 쉽다고 얘기 들으신 분들도 맞는 말이 될 수가 있고, 어렵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 오, 이해가 되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해가 됐는데, 까먹어. 왜냐면 과목이 6과목이다 보니까, 부동산 학교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상태로 시험을 치면, 합격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부동산 학개론 공부만 해서는 안 되잖아. 민법 공부할 때 아까 완성했던 개론을 까먹어. 그 민법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제 합격 점수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공법으로 갔어.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놨던 민법 까먹고요. 그 전에 했던 개론이 완벽하게 까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만 할 수는 없잖아. 중개사법도 해야 되잖아. 중개사법을 하는 과정에서 전에 했던 공법을 까먹고 그 전에 했던 민법을 완벽하게 까먹고 그 전에 했던 개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화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는 이유는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40문제 중에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몇 개냐면 24개. 24개. 근데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24개를 맞아야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18개 정도만 확실해. 그러니까 시험 치면서 느껴요, 이거는. 시험 치면서. 때려주기도 이건 3번이야. 이거는 누가 와도 5번이야. 하는 게 18개밖에 없다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죠. 몇 개를 더 맞춰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몇 개인데? 24개인데. 40개 중에서 24개를 맞추셔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 결국 얘는 절대로 답이 아니고, 얘는 절대로 답이, 얘만 답이야. 하는 게 몇 개밖에 없다? 18개. 그럼 6개를 더 맞추셔야지. 그럼 요거는 뭐 하다는 얘기냐면,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봅니다. 특히 개론에서 심한데, 민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합격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8개를 제외하고 나면 22문제가 남는데 22문제 중에서 6문제를 더 맞추셔야지. 이 불확실한 6개를 더 맞추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불확실한 건 뭐로 맞추냐면 감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감각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립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은 총 몇 지 선다냐면 5지 선다예요. 5지 선다. 자, 근데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으래. 근데 1번은 보니까 오락. 답이야, 답 아니야.
아니, 내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자야. 다음 중 가장 뭐를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1번 질문이 옳다고. 답이야, 답 아니야? 답 아니지. 이것도 답 아니야, 이것도 답 아니야. 근데 4번 세모, 5번 세모.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두 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답이 4번일까 5번일까 뭐 한데? 불확실한데. 감각 있는 분들은 4번 체크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4번 체크하면 오답이에요. 답이 5번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이 갈리더란 얘기예요. 여기서 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난이도가 너무 핫짜리니까.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맞추는데 여기서 거의 우리 승부가 시험의 승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독을 하면요. 질적으로 상당히 우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상당히 우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까먹어 안 까먹어? 까먹어. 다독을 하면요. 여러 번 반복을 했어. 근데 다독을 하게 되면 까먹어 안 까먹어? 까먹어. 그러니까 숙명이라니까. 까먹는 걸 지치면 안 된다니까. 이거 해도 까먹고요. 이거 해도 까먹어요. 근데 이거 하면요. 이거 하면 이게 됐기 때문에 감각이 생겨. 그래서 이게 감각이라는 게 상당히 무형의 것이라서 이게 감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어 사실은. 내가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몰라. 근데 여러 번 읽는 과정에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독을 하는 과정에서 숙달이 되고 나면요. 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고민해서 하나를 체크하면 정답이 되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옆에서 보면 좀 부러워하죠. 예를 들면 한 5월 달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벌써 개론 민법이 학기 점수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학기 점수가 넘어. 그래서 옆에서 부러워서 야, 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 맞춘 애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맞췄어? 그러면 모르겠어.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질문한 학생은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 그러지. 근데 얘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얘는 진짜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모른다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 게 감각이에요. 이 감각을 갖다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많이 길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복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쉽지 않는지 아세요? 특정 내용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시 보기가 싫어져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면 모르는 내용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사실은 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까먹은 내용들도 있는데 본인은 까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반복을 해드릴 거냐면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혹시 뻔한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알고 있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반복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어려운 수업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그러면 반드시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관찰해 본 결과 이 감각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감각은 후천적으로도 능히 길러지는 겁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이 감각, 객관식 자격 시험에 대한 감각을 타고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응용되어 나오는 문제들을 다 아는 거지. 쌤 이거잖아요.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 공부, 객관식 자격 시험에 감각이 있는 분들. 손 들어봐요. 나는 객관식 자격 시험에 공부에 대한 감각이 있다. 손 들어봐요. 잘 없다니까 이게. 후천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자, 우리는 뭐 하는 과정에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숙달이 되면 이것도 까먹고 이것도 까먹는데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감각이 생긴다. 절대로 감각 안 생긴다. 정독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감각을 기르자. 그래서 우리 최소한 시험장에 앉으면 주는 18개는 무조건 우리 점수로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격으로 가는 길 또는 고득점으로 가는 길은요. 감각적으로 길러보자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첫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하자는 취지에서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하지 말까요? 제가 30일에 합격, 화이팅 하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30일에 화이팅 하면, 30일에 합격, 화이팅 하면 한번 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다른 사람이랑 정신 차려야 돼요. 자, 30일에 합격, 화이팅! 화이팅! 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필수공식 20선 요거 한번 꺼내보세요. 그 공식 20선은요, 공식 20선은 제가 좀 이따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이론 문제로 나와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계산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이론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은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공식 자체로 그대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식을 글자로 풀어서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글자로 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고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13번 한번 가보세요. 13번.
한 장 넘기셔서 13번. 자, 13번 제목이 뭔가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보이세요? 예.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니까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나요? 자,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든다. 이퀄 표시가 보이십니까? 요게 작년에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내부 수익률이 뭔데라고 이론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공식 옆에 회차가 기출 회차가 붙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너무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는 말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다시 앞으로 넘어올까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4번 한번 보세요. 4번. 4번은 수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고 보이시나요? 최근 5개년 중에서 몇 번 나왔나요? 최근 5개년 중에 5번 나왔죠? 요거는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시험에 뜬다 안 뜬다? 내년에 또 뜬다. 심심하시면 지금 26, 27, 28, 29, 30 돼 있잖아. 거기다가 심심하시면 31, 32, 33, 34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 요거는 계산 문제로 반드시 나오는 거고. 혹시 옆에 계산 문제로 나왔다라는 회차가 적혀있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필수 공식 20선은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계산 시작합니다. 필수 공식 20선 시작합니다. 자, 7번 보세요. 일단 1번까지는 하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한번 선보여 드려야 되니까. 자,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균형이란 건데요. 자,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갖다가 다음 주부터 교재를 갖고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할 거니까 이해 못해도 좋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편안한가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편안하게. 자, 보세요. 자, 우리 세로 축은 가격이고요. 가로 축은 양이에요. 가로 축은 양. 근데 여기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있어요. 이걸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우상향하는 곡선이 있어요. 이걸 공급 곡선이라 그래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보일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응용합시다.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면 균형에서 결정되는 양은 뭐라고 할까요? 균형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니까 저랑 이렇게 합시다. 자, P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프라이스가 뭐죠? 가격. 앞으로 P가 나오면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예. Q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Q는 원래 두 가지 Q가 있어요. 퀄리티가 있고 퀀티티가 있는데 여기서는 퀀티티예요. 퀀티티. 퀄리티는 질이고요. 퀀티티는 양인데 여기서는 양이야. 그리고 D는 디맨드 수요예요. 뭐라고요? S는 서플라이. 서플라이는 공급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시험에 들게 해보겠습니다. 자, QD 그렇게 QD. 양은 양인데 무슨 양? 수요량. 오케이? 예. 자, QS. 양은 양인데 무슨 양? 공급량. 이 QD와 QS를 같게 만들 때 요 점이 균형점이에요. 오케이? 그 독일 시험에서 균형 가격 구하세요, 균형 양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만드는데? 균형부터 만드는데 균형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무슨 양과 무슨 양을 일치시킨다. 수요 양과 공급 양을 일치시킨다. 그게 뭐고요? 균형. 거기서 결정되는 P가 균형 가격이고 거기서 결정되는 Q가 균형 양입니다. 오케이? 요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칠판 보실게요. 칠판 보실게요. QD는 900-P다. 이렇게 할게요. QS는 2P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마이너스 P 할 때 요 마이너스하고 P가 나오면 요거는 1P,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0 플러스 P. 그러면 100 플러스 뭐 P? 1P,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P나 3P나 4P는 다 이렇게 숫자를 주는데요. P가 나오면 1P 그러지 않고 그냥 P 그래. 우리 1,000원을 갖다가 1,000원 그러지 않잖아. 10,000원을 갖다가 10,000원 그러지 않잖아. P도요, 1P 그러지 않아요. 그냥 P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잠깐만요. 자, 이퀄 표시 왼쪽을 좌변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다 앞으로 다시는 안 합니다. 이퀄 표시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자, 좌변, 우변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부호가 바뀌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막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왼쪽으로 갈 때는 부호가 바뀌어. 그러면 마이너스 P는 왼쪽으로 가면 뭐가 돼? 플러스 P가 되고, 200은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200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부호가 바뀐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 구할 때는 뭐부터 만들려고 그랬냐면 균형부터 만들려고 그랬어요. 맞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900-P랑 2P가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1P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P가 되겠지. 몇 P? 3P. 3P 얼마? 900. 맞아요? 그럼 P는 300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P 300 보고 계십니까? 이 P가 보통 P가 아니에요. 이 P 보통 P 아니에요. 이 P는 QD와 QS를 같게 만들었을 때, 즉 균형 상태에서의 P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가격이다?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균형량을 구하라 그러면 P에다가 300을 대입하면 되는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쌤, 여기다 300을 대입해야 돼? 여기다 300을 대입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이 둘은 뭐 할 거니까, 같아질 거니까 아무 때나 대입하시면 돼. 다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둘 다 대입해 드릴게요. 어차피 값은 같을 건데. 자, 300 대입합니다. 얼마죠? 600. 여기 300 대입합니다. 얼마? 600. 그럼 대입하면 Q가 나오지, Q가. 얼마? 600. 요게 이제 균형량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틀려버리시면 사실은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균형은요, 응용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냥 QD와 QS만 같게 만들면 돼. QD와 QS만 같게 만들면. 근데 간혹 못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잘 봐요. QD1, QS. QD1, QS. 근데 QD가 바뀌었대요. 뭐로 바뀌었냐면 1500-P로 바뀌었대요. 근데 QS는 바뀌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2P야.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균형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고 균형량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QS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뭐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안 쓰셔도 돼. 오늘은 정말 편한 마음으로 그냥 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고 이 수업을 갖다가 다음 주부터 할 거라니까.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수업을 들어주시고 아마 정말 잘 들리실 거예요. 이걸 필수공식 20선 수업을 듣고 다음 주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업이 정말 잘 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1500-P는 2P. 그럼 3P가 되고 3P는 1500. 그럼 P는 355에서 500. 500을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니까 Q는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럼 보세요.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갔고 300에서 500으로 갔다. 우리 이것을 가격이 200 상승했다 그래. 가격이 200 뭐 했다? 상승했다. 양은 600에서 얼마로 갔어요? 1000으로 갔죠. 그럼 약은 400이 뭐 됐냐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0이 뭐 했다?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균형을 구하라 그러면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되는데 혹시 균형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변동 전의 균형점과 변동된 균형점을 같게 만들고 같게 만들어서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가고 양이 얼마에서 얼마로 갔는지를 적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칠판 잠깐 보세요. 자, 제가 세로축이 뭐라 그랬냐면 가격이라 그랬고 가로축이 양이라 그랬습니다. 요건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가격 요게 300이라고 쳐요. 300. 요 양이 아까 600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참외 균형에서. 요거 300, 요거 600. 근데 가격이 300이었던 가격이 400으로 갈 수도 있고요. 300이었던 가격이 200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가격이 300에서 400으로 가면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고요. 300에서 200으로 가면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요. 그럼 칠판. 자, 가격은요. 세로축을 담당해요? 가로축을 담당해요? 세로축. 종축이라 그래요. 종축. 세로축을 담당하고 가격은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상승 하락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가격은 증가 감소로 가지 않아요. 혹시 가격이 증가 감소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개론 선생을 잘못 만난 거야. 개론 선생을 잘 만난 사람들은 가격을 뭐라고 읽는다고요? 상승 하락이라고 읽는다고. 오케이? 양 600이 70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700. 600이 500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600이 700이 되면 양이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600이 500이 되면 양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양은요. 횡축을 담당해요. 가로축을 담당하고요.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증가 감소라고 읽어요. 양은요. 절대로 상승 하락이라고 하지 않아요. 양은 증가 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개업소 갔는데 요적에 가격이 많이 증가해서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중개업자들과는 중개도 하지 마요. 거기 가서는. 거래도 하지 말고 수수료도 주지 마. 가격은 뭐라고 읽고 상승하라. 양은 증가 감소. 자, 그럼 일로 오세요. 요건 아까 가격이었지. 가격이 300에서 500으로 가는 걸 가격이 200이 뭐 했다고 읽는다? 상승했다고 읽는 거예요. 양은 600에서 1000으로 가는 걸 양은 400만큼이 뭐 됐다? 증가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우리 시험에 객관식 시험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격인 거 알겠죠, 이제? 이거 이제 양인지 알겠지, 이거.
가격은 뭐라고 올린다? 상승하라. 양은 뭐예요? 증가 감소라고 올린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까지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고 우상향하는 곡선이 공급 곡선이에요. 만나는 점이 균형이고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균형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면 돼요. 즉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한 놈 좌변에다 두고 한 놈 우변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P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P를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 P를 대입하면 아무 데나 대입하면 돼. Q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균형 양입니다. 근데 균형이 이동되면 균형점이 변하면서 가격과 양이 변할 건데 가격은 위아래로 움직일 거고 읽을 때 뭐라고 올린다? 상승하락이라고 읽어요. 알겠어요? 양은 좌우로 움직이고 양은 뭐예요? 증가 감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싫으면 말고.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테스트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테스트.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보이세요? 근데 얘가 일로 갔어. 얘가 일로 갔어. 그럴 수 있거든. 자, 대답하세요.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자, 가격은 왜 상승? 양은 왜 증가? 옆으로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옆으로는 이 옆인데. 다시. 괜찮아. 기회를 더 줄게. 자.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 가격. 하락. 양은? 증가지. 가격만 하락하고 양은 증가지. 오른쪽이잖아. 이럴 줄 알았어. 자, 다시.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갔어. 가격. 상승. 양은? 감소. 자,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갔어요. 가격. 하락. 양. 감소. 양 감소. 한 번 더 해드릴게.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입니다. 근데 요거 4개 말고 4개가 더 있어요. 총 몇 개 있냐면 8개 있어요. 8개. 균형이 이동되는 건 총 경우의 수가 다 틀어봐야 8개밖에 없어. 자, 갑니다. 지금부터 긴장해. 얘가 일로 갔어요. 보고 있나? 가격 상승. 양은 불변이라고 해야 돼요. 양은 불변. 가격은 상승했는데 양은 왼쪽도 오른쪽도 가지 않았어요. 이게 그 유명한 양불변입니다. 다시 여기로 갑니다. 가격 하락의 양 불변입니다. 자, 음용력 있으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음용력 없는 분들은 잠잡고 계세요. 자, 보세요. 얘가 여기로 갔어요. 가격 불변입니다. 가격 불변에 양만 증가한 거예요. 다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없다 이제. 가격 불변에 양 감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못 읽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균형점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밖에 없어. 딱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심심하면 가운데다가 점을 하나 찍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이렇게. 총 몇 개? 8개. 집에 가서 심심하면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읽어봐. 이게 상승 증가, 불변 증가, 하락 증가, 하락 불변, 하락 감소, 불변 감소, 상승 감소, 상승 불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다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뺑 돌아가면서 몇 개? 8개. 그래서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읽고 양은 증가 감소라고 읽는데 중간에 불변까지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게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요 관련되는 내용들은 뒤에 가서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그때 이 얘기하려고 우리 결혼생이 앞에서 그 공식들을 정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선보여 드린 거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2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